오후 3시 김영숙 68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뜨개질을 하고 있었다. 무릎이 시큰거려 파스를 붙였지만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다. 손주를 위한 조끼였다. 한 코 한 코 정성스럽게 뜨던 중 전화벨이 울렸다. 엄마, 나야. 딸 수진의 목소리였다. 늘 바쁘다는 핑계로 안부 전화 한 통 없다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만 연락이 왔다. 그래, 무슨 일이니? 엄마, 내일부터 출근해야 하는데 지호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어린이집에서 수두 걸린 애가 나와서 당분간 못 보낸대요. 영숙의 손이 멈췄다. 작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한 달을 봐달라더니 석 달이 되어서야 겨우 어린이집을 구했었다. 그 석 달 동안 영숙의 허리는 완전히 망가졌고 병원비만 100만 원이 넘게 나왔다. 수지는 그때도 엄마가 애 봐주셔서 절약했잖아요 라고만 했다. 얼마나 봐주면 되는데? 일주일 아니면 열흘 정도? 금방 다른 어린이집 알아볼게요. 영숙은 한숨을 삼켰다. 거절하고 싶었지만 5살 손주 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죄 없는 아이를 어떻게 외면하겠는가. 그래. 내일 몇 시에 데려올 거니? 아침 7시요. 일찍 출근해야 해서. 엄마, 그리고 지호 간식으로 과자나 사탕 절대 주지 마세요. 요즘 아토피 때문에 관리하고 있어요. 우유도 안 돼요. 두유만 먹여야 해요. 알겠죠? 영숙은 묵묵히 들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부탁한다는 미안함보다 당연하다는 듯한 명령조가 섞여 있었다. 밥은 뭘 먹이니? 아, 도시락 싸서 보낼게요. 엄마가 만든 음식은 좀 짜고 자극적이잖아요. 애한테 안 좋아요. 영숙의 가슴이 뜨끔했다. 평생 가족을 위해 밥을 지어온 자신의 음식이 자극적이라니. 하지만 반박할 기운도 없었다. 알았다. 내일 데려와라. 전화를 끊고 영숙은 뜨개질하던 조끼를 내려놓았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욱신거렸다. 류머티즘 관절염이 심해진 지 오래였지만 병원 갈 시간도 없이 손주를 봐야 했다. 남편은 3년 전 뇌경색으로 세상을 떠났고 아들은 지방의 사라명절에만 얼굴을 비쳤다. 오직 가까이 사는 수진만이 영숙의 일상에 들락거렸지만 그것도 필요할 때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6시 50분 초인종이 울렸다. 영숙은 이미 일어나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잠을 설쳤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될 육아 전쟁이 두려웠다.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수지는 무거운 가방 2개를 현관에 내려놓으며 서둘러 말했다. 지호는 졸린 눈을 비비며 할머니 뒤에 숨었다. 이 가방에는 지호 옷이랑 기저귀 들어있고요. 이쪽엔 장난감이에요. 도시락은 여기. 아, 맞다. 텔레비전 절대 보여주지 마세요. 요즘 시력 관리 중이라서요. 책은 하루에 5권만 읽어주시고 낮잠은 꼭 1시부터 3시까지만 재우세요. 그보다 많이 자면 밤에 안 자요. 수지는 기관총처럼 주의사항을 늘어놓았다. 영숙은 고개만 끄덕였다. 반박하면 더 길어질 것이 뻔했다. 간식 시간은 10시하고 4시예요. 과일만 주세요. 바나나는 변비 생기니까 안 되고 사과는 껍질 다 깎아서 주세요. 농약 때문에. 아, 그리고 놀이터는
절대 데려가지 마세요. 요즘 미세먼지 나쁘거든요. 그럼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란 거니? 집이 제일 안전해요, 엄마. 저 진짜 늦었어요. 지호야, 엄마 다녀올게.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수지는 지호 볼에 대충 뽀뽀를 하고는 총총 걸음으로 사라졌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영숙의 하루가 시작됐다. 지호는 할머니를 올려다봤다. 큰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할머니, 엄마 언제 와요? 저녁에 온단다. 할머니랑 재밌게 놀자. 응.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지호의 손을 잡았다. 작고 따뜻한 손. 이 손을 놓을 수 없어서 오늘도 견뎌야 했다. 아침부터 지호는 칭얼거렸다. 도시락으로 싸온 현미밥과 나물 반찬을 보더니 이거 맛없어요라며 입을 닫았다. 영숙은 부엌으로 가서 계란을 풀어 부드러운 스크램블을 만들었다. 김도 구워서 밥을 싸주었다. 할머니, 이거 맛있어요. 지호가 환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다. 영숙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이내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수진이 알면 뭐라고 할 것이 분명했다. 오전 10시 간식 시간이었다. 영숙은 사과를 깎아 예쁘게 토끼 모양으로 만들어 주었다. 지호는 신기한 듯 토끼 귀부터 먼저 먹었다. 할머니는 못 먹어요? 할머니는 배불러. 사실 영숙은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지호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었다. 커피 한 잔 마시려다가도 애 앞에서 카페인 음료를 마시면 안 된다는 수진의 잔소리가 떠올라 참았다. 셋째 날, 지호가 감기에 걸렸다. 콧물이 줄줄 흐르고 기침을 했다. 영숙은 곧바로 수진에게 전화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할 것 같은데. 엄마가 뭘 잘못 먹였어요? 어제 뭐 먹였는지 다 말해봐요. 수진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영숙은 당황했다. 도시락 싸온 거 먹이고 간식으로 사과. 사과 껍질 깎았어요? 당연히 깎았지. 혹시 찬물 먹였어요? 지호는 미지근한 물만 먹여야 한다고 했잖아요. 영숙은 할 말을 잃었다. 어제 지호가 목마르다고 해서 정수기 물을 그냥 따라준 것이 떠올랐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감기에 걸렸다고 할 수 있을까? 수진아, 요즘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그런 거야. 애들은 원래 감기 자주 걸리잖아. 엄마는 맨날 그런 식이에요. 대충대충. 제가 왜 그렇게 주의사항을 말했는지 알아요? 엄마가 예전 방식대로 키우실까 봐서예요. 영숙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예전 방식이라니. 수진을 그렇게 키웠는데 수진은 멀쩡히 잘 자라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지 않은가. 너도 그렇게 키웠는데 잘 컸잖니. 그건 운이 좋았던 거죠. 요즘은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키워요. 엄마는 너무 옛날 생각만 하세요. 전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영숙은 픽 주저앉았다. 지호가 다가와 할머니 얼굴을 살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안 울어. 할머니 눈에 먼지 들어갔어. 영숙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다. 68년 인생. 자식 둘을 키우고 손주까지 보고 있는데 자신이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었나 싶었다. 그날 저녁 수진이 지호를 데리러 왔다. 들어오자마자 지호 이마에 손을 대보고는 인상을 찌푸렸다. 열이 있네요.
병원 갔다 와야겠어요. 미안하다. 내가 제대로 못 봐줘서. 됐어요, 엄마. 내일은 제가 휴가 내고 집에 있을게요. 수지는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또다시 전화가 왔다. 엄마, 갑자기 중요한 미팅이 잡혔어요. 지호 좀 다시 맡아주세요. 일주일이 지나 열흘이 되었고, 열흘은 다시 2주가 되었다. 수지는 계속 조금만 더를 반복했다. 영숙의 몸은 한계에 다다랐다. 매일 아침 7시에 시작해 저녁 8시까지 이어지는 육아. 지호는 사랑스러운 손주였지만 5살 아이의 에너지를 감당하기엔 영숙의 체력이 따라주지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영숙은 잠시 소파에 앉아 쉬고 있었다. 지호는 거실에서 블록 놀이를 하고 있었다. 10분쯤 지났을까? 갑자기 지호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아파요. 영숙이 놀라 달려가 보니 지호가 블록을 밟아 발가락이 빨갛게 부어 있었다. 영숙은 얼음찜질을 해주며 달랬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며 수진이 들어왔다. 퇴근 시간보다 일찍 온 것이었다. 무슨 일이에요? 지호야, 왜 울어? 블록 밟았어요. 할머니가 안 치워서. 지호의 말에 수진의 표정이 굳어졌다. 엄마, 놀이 끝나면 바로바로 정리하셔야죠. 애가 다쳤잖아요.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항상 그런 식이에요. 주의력이 없으시다니까요. 제가 맨날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2주간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 그래, 내가 부족하다. 늙고 쓸모없는 할미가 뭘 제대로 하겠니? 내가 그렇게 완벽하면 내가 키워. 왜 맨날 나한테 떠넘기고는 이것도 잘못했네, 저것도 잘못했네 하는 거야. 떠넘긴다니요? 엄마한테 부탁한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일하잖아요. 나도 일했어. 너희들 키울 때는 직장 다니면서도 어린이집 안 보내고 다 내가 키웠어. 친정엄마한테 맡긴 적 없어. 그때랑 지금이 달라요. 요즘은 맞벌이 안 하면 못 살아요. 그럼 돈이라도 제대로 줘. 2주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 봐주는데 그동안 병원도 못 가고 약국도 못 가고 내 인생은 없는 거니? 수진이 코웃음을 쳤다. 돈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족인데 할머니가 손주 보는 게 그렇게 싫으세요? 싫다고 한 적 없어. 하지만 내가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서러워서 하는 말이야. 한 번이라도 엄마 힘드시죠? 고맙습니다. 그런 말 해본 적 있니?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지호는 울음을 그치고 할머니와 엄마를 번갈아 봤다. 그날 이후 수지는 2주 만에 다른 어린이집을 구했다. 영숙에게는 연락이 뜸해졌다. 명절이 되어도 바빠서 못 가요라는 문자만 왔다. 영숙은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황혼 육아로 우울증에 걸린 노인들이 늘어난다는 소식이 흘러나왔다. 영숙은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다. 휴대폰 갤러리를 열어보니 지호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있었다. 블록놀이하는 지호, 밥 먹는 지호, 할머니 무릎에 앉아 책 읽는 지호. 사진 속 영숙은 피곤해 보였지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래도 예쁜 내 손주인데. 영숙은 수진에게 문자를 보내려다 말았다. 뭐라고 보내야 할지 모르겠었다. 사과해야 하나? 하지만 잘못한 게 있나?
그저 인정받고 싶었을 뿐인데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는 젊은 엄마들이 아이들과 놀고 있었다. 그 중에는 할머니로 보이는 사람들도 몇 명 있었다. 다들 비슷한 처지일 것이다. 사랑하는 손주를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주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뒷전이 되는 전화벨이 울렸다. 영숙은 혹시 수진일까 기대했지만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김영숙님, 다음 주 검진 예약되어 있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영숙은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다. 하지만 이제는 병원이라도 마음 편히 갈 수 있었다. 아이러니하게도 손주를 보지 않게 되니 자신의 시간이 생긴 것이다. 그날 밤 영숙은 일기장을 꺼내 들었다. 오랜만에 펜을 들었다. 2024년 11월 15일. 오늘도 혼자다. 수진이는 여전히 연락이 없다. 지호가 보고 싶지만 먼저 연락할 용기가 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못난 엄마였을까? 그렇게 부족한 할머니였을까?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나를 위해 산 날은 며칠이나 될까? 이제 와서 서러워해봐야 뭐 하나 싶지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 같다. 내일은 병원에 가야겠다. 그리고 친구들도 만나야겠다. 남은 인생이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지. 그래도 지호야, 할머니는 너를 사랑한단다. 엄마가 뭐라 해도 너와 보낸 시간은 행복했어. 영숙은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수많은 집들, 그 안에는 또 얼마나 많은 영숙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 황혼유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당연시되는 희생, 고마움 한마디 없이 짊어지는 책임. 영숙은 눈을 감았다. 내일은 또 내일의 해가 뜰 것이다. 수진이 언제 다시 연락할지, 지호를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다시는 예전처럼 살지 않을 것이다. 당연한 듯 요구하는 희생에 순순히 응하지 않을 것이다. 늙은 개인 줄 알았던 자신에게도 아직 살아갈 날들이 있고 지켜야 할 자존심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으니까. 병원 대기실은 늘 그렇듯 노인들로 가득했다. 영숙은 번호표를 뽑고 의자에 앉았다. 옆자리에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무릎 때문에 오셨어요? 네, 관절염이 심해져서요. 어르신은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손주 보느라 무릎이 다 나갔어요. 요즘 애들은 얼마나 활발한지. 영숙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 할머니의 표정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다. 피곤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 손주가 몇이나 되세요? 셋이요. 큰애 둘, 작은애 하나. 번갈아 가며 봐달라고 해서 일주일에 하루도 쉴 날이 없어요. 힘드시겠네요. 힘들죠. 근데 뭐 어쩌겠어요. 자식들도 먹고 살기 바쁜데. 할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다. 그래도 우리 며느리는 고맙다고 맨날 문자 보내요. 용돈도 조금씩 주고. 딸은 친정엄마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며느리가 더 챙겨주네요. 영숙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수지는 한 번도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없었다. 당연한 듯 맡기고 당연한 듯
요구만 했다. 김영숙님,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영숙은 진료실로 들어갔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연골이 거의 닳아서 뼈끼리 부딪히고 있어요.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수술이요?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이대로 두면 걷기도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동안 무리를 많이 하셨나 봐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난 몇 년간 손주들을 돌보며 쪼그려 앉고 아이를 안고 놀이터를 뛰어다닌 시간들이 떠올랐다. 자신의 몸은 돌보지 못한 채 그저 버텨왔던 것이다. 수술하면 입원을 얼마나 해야 하나요? 최소 2주는 입원하셔야 하고 그 후에도 재활치료를 받으셔야 해요. 가족분들 도움이 필요하실 겁니다. 가족의 도움. 영숙은 씁쓸하게 웃었다. 누가 도와줄까? 수지는 지금 연락도 안 되는데. 병원을 나와 약국에 들렀다. 진통제와 파스를 한 보따리 사들고 집으로 향했다.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데 휴대폰이 울렸다. 놀랍게도 수진이었다. 엄마, 잘 지내세요? 한 달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다. 영숙은 가슴이 뛰었지만 애써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래, 잘 지낸다. 저, 부탁이 있어서 전화했어요. 역시나였다. 영숙은 예상했다는 듯 물었다. 무슨 부탁인데? 다음 주에 출장을 가야 하는데 이틀 정도 지호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새로 옮긴 어린이집이 7시까지밖에 안 해서. 영숙은 잠시 침묵했다. 무릎은 욱신거리고 의사는 수술을 하라고 했다. 하지만 딸의 부탁을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다. 엄마가 병원에 다녀왔는데 무릎 수술을 해야 한대. 수술이요? 언제요? 곧 날짜를 잡아야지. 그럼 수술하고 나서 좀 쉬다가 지호 봐주시면 안 돼요? 수술이 급한 건 아니잖아요. 영숙은 할 말을 잃었다. 딸은 정말 엄마의 건강에는 관심이 없는 것일까? 그저 자신의 필요만 채우면 되는 것일까? 수진아, 엄마도 이제 나이가 있어. 예전처럼 애를 돌보기가 힘들어. 그럼 어떡해요? 저는 일을 해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지방에 계시고 시터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잖니. 영숙의 단호한 말에 수진이 놀란 듯 잠시 말을 멈췄다. 엄마가 왜 이러세요? 예전엔 안 그러셨잖아요. 예전엔 내가 바보였지. 맨날 내 눈치 보고 내 비위 맞추고. 그런데 너는 한 번이라도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 있니? 전화를 끊은 후 영숙은 소파에 무너져 앉았다. 딸과의 대화는 늘 이렇게 끝났다. 서로에게 상처만 남기고 관계는 점점 멀어져 갔다.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다. 수진의 남편 재혁이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재혁이구나. 무슨 일이니? 재혁은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수진이가 많이 힘들어해서요. 혹시 제가 어머님께 실례되는 말씀 드려도 될까요? 영숙은 재혁을 거실로 안내했다. 차를 내오며 사위의 얼굴을 살폈다. 평소보다 수척해 보였다. 수진이가 요즘 회사에서 승진 심사 중이에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서 어머님께 예전처럼 대하지 못한 것 같아 제가 대신 사과드리러 왔어요.
사과는 무슨. 내가 늙어서 쓸모 없어진 건 사실인데. 그런 말씀 마세요, 어머님. 수진이도 어머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다만 표현을 잘 못할 뿐이에요. 영숙은 쓰게 웃었다. 감사하다면서 왜 한 번도 말로 하지 않니? 왜 맨날 요구만 하고 비난만 하니? 재혁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제가 남편으로서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맞벌이 하느라 정신없다는 핑계로 어머님께 너무 기댔어요. 재혁아, 나는 지호를 사랑해. 손주를 보는 게 싫은 게 아니야. 다만 영숙은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흔들렸다. 다만 내 인생도 있다는 걸 인정해줬으면 좋겠어. 나도 아픈 곳이 있고, 쉬고 싶을 때가 있고,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그런데 수진이는 늘 자기 일이 우선이야. 엄마는 언제든 시간이 있고, 언제든 애를 봐줄 수 있다고 생각해. 재혁이 미안한 듯 말했다. 어머님, 저희가 육아 도우미를 구하려고 알아보고 있어요. 어머님께만 기대지 않으려고요. 그래, 그게 좋겠다. 재혁이 돌아간 후 영숙은 오랜만에 친구 정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정숙아, 나야. 오늘 시간 있니? 오랜만에 차나 한잔 하자. 어머, 영숙아. 얼마만이야? 그래, 나가자. 나도 집에만 있으니 답답해 죽겠어. 카페에서 만난 정숙은 영숙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다. 파마도 새로 하고 화장도 깔끔하게 했다. 너 좋아 보인다? 응. 요즘 문화센터 다녀. 요가도 배우고 그림도 배우고 재밌더라. 부럽다. 나는 맨날 손주 보느라. 정숙이 영숙의 손을 잡았다. 영숙아, 우리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애 봐주고 있니? 이제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지. 그게 말처럼 쉽니다. 쉽지 않지. 나도 처음엔 며느리 눈치 보고 아들 눈치 봤어. 그런데 내가 쓰러지니까 그제야 정신 차리더라. 결국 내 건강을 내가 안 챙기면 누가 챙겨주겠어? 정숙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다. 영숙은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지만 오랜만에 마시는 여유로운 커피였다. 정숙아, 나 무릎 수술해야 한대. 정말? 언제? 다음 달쯤. 수진이한테 말했더니 수술 미루고 애나 봐달래. 정숙이 혀를 찼다. 미친 거 아니야? 엄마가 수술해야 한다는데 그런 소리를 해? 수진이는 원래 그래. 자기 중심적이야. 내가 그렇게 키운 게 잘못이지. 자식 탓하지 마. 우리 세대가 다 그랬어. 자식한테 모든 걸 바치고 정작 우리는 뒷전이었잖아. 두 사람은 한참을 수다를 떨었다. 손주 이야기, 자식 이야기, 건강 이야기. 평범한 노년의 대화였지만 영숙에게는 오랜만에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현관문에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다. 수진의 글씨였다. 엄마, 집에 안 계시네요. 지호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해서 왔는데 다음에 또 올게요. 마이너스. 영숙은 종이를 떼어들고 한참을 바라봤다. 지호가 보고 싶다고 했다니. 손주 생각에 가슴 한편이 아려왔다. 하지만 이제는 무작정 달려가지 않을 것이다. 자신의 삶도 소중하니까. 수술 날짜가 잡혔다.
12월 15일, 2주 후였다. 영숙은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12월 15일에 수술해. 최소 한 달은 거동이 불편할 거야. 답장은 한참 후에 왔다. 알겠어요. 몸조리 잘하세요. 딱 그뿐이었다. 누가 병원에 같이 가주겠다거나 입원 중에 필요한 게 없냐는 말은 없었다. 영숙은 혼자 입원 준비를 했다. 속옷, 세면도구, 슬리퍼, 책 몇 권. 수술 전날 의외의 방문객이 왔다. 지호였다. 수진이 데리고 온 것이 아니라 재혁이 데려왔다. 할머니. 지호가 영숙의 품에 뛰어들었다. 작은 팔로 할머니 목을 꼭 안았다. 할머니, 어디 아파요? 엄마가 할머니 병원 간다고 했어요. 할머니 무릎이 좀 아파서 고치려고 병원 가는 거야. 금방 나을 거야. 지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다. 색종이로 접은 학이었다. 이거 지호가 만들었어요. 할머니 빨리 나으라고. 영숙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삐뚤빼뚤한 학이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예쁜 선물이었다. 고마워, 우리 지호. 할머니가 소중히 간직할게. 재혁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님, 수진이는 회사 일이 있어서 못 왔어요. 대신 제가 내일 병원에 모시고 갈게요. 고맙다, 재혁아. 그날 밤 영숙은 종이약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었다. 꿈속에서 젊은 시절의 자신을 만났다. 각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정신없이 살던 그 시절. 그때는 모든 게 희망적이었다. 아이들이 잘 자라면 언젠가는 행복한 노후가 올 거라고 믿었다. 아침이 밝았다. 재혁이 약속대로 와서 병원까지 데려다 주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다. 간호사가 들어와 상태를 확인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일이 있어서. 괜찮아요. 혼자 있는 게 편해요. 간호사는 안쓰러운 듯 물 한 잔을 따라주고 나갔다. 오후가 되자 정숙이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다. 야, 김영숙. 왜 수술한다고 미리 말 안 했어? 갑자기 정해져서. 수진이는 일하겠지. 정숙이 혀를 찼다. 정말 야속하네. 엄마가 수술하는데. 됐어. 이제 그런 거 기대 안 해. 며칠 후 수진이 병문안을 왔다. 지호도 함께였다. 엄마, 많이 아프세요? 이제 좀 나아. 수진은 머뭇거리다가 봉투를 내밀었다. 병원비 보태 쓰세요. 영숙은 봉투를 받지 않았다. 됐어. 내 돈 있어. 그래도. 수진아, 우리 이제 각자 살자. 수진이 놀란 듯 엄마를 바라봤다.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너는 내 가정 잘 꾸리고 나는 내 남은 인생 잘 살고 필요할 때만 찾지 말고 그냥 가끔 안부나 묻는 사이가 되자. 엄마가 왜 이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영숙은 창밖을 바라봤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첫눈이었다. 잘못한 건 나야. 너를 너무 당연하게 받아주는 엄마로 살았어. 내가 나를 당연하게 여기는 것도 다 내 잘못이지. 하지만 이제는 달라질 거야.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지호만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 지호는 할머니 사랑해요. 할머니도 지호 사랑해.
많이. 수진과 지호가 돌아간 후 영숙은 일기장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다. 2024년 12월 20일. 첫눈이 내린다. 수술은 잘 끝났다. 이제 재활만 하면 된다.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수진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다. 이제 각자의 삶을 살자고. 서운해하는 것 같았지만 어쩔 수 없다. 나에게도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은데 더 이상 남의 인생을 위해 내 인생을 소비하고 싶지 않다. 지호는 여전히 사랑스럽다. 하지만 그 아이를 위해 내가 희생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할머니로서 사랑해주되 엄마 역할까지 할 필요는 없다. 퇴원하면 정수기와 문화센터에 등록할 것이다. 그림을 배워보고 싶다. 젊었을 때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것들을 이제라도 해봐야겠다. 황혼이라고 해서 꼭 어둡기만 한 것은 아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이 가장 아름답듯이 내 남은 인생도 아름답게 물들여 가리라. 비록 쓸쓸하지만 자유롭게. 비록 외롭지만 당당하게. 이것이 내가 선택한 황혼의 색깔이다. 영숙은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다. 창밖의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하얗게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며.